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되고 경제지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04.7원에 마감했습니다.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로봇주들이 삼성전자 무인 공장 도입 소식에 연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대 주주인 포스코와 두 건의 공장 위탁 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사업에 2022년 제2차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2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BCNC는 2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32억 6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네,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를 보이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우리 시장은 약보합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은 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행에 낙폭을 키우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 중국, 홍콩, 대만 모두 2% 내외 약세를 보였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으면서 지수에 압박을 더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그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0.5% 빠지면서 2,430선, 그리고 코스닥은 0.4% 빠지면서 804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소폭 하락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이 담았습니다. 코스피는 3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은 1,500억 원 정도 담았고요. 외국인은 코스피만을 샀는데 2,9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양지수 모두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시장 온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다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부를 지켜냈는데 삼성전자 0.65% 상승입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2030년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 도입, 그리고 갤럭시 신제품 판매가 상향, 광복절 특사, TSMC 반사이 기대감 등 뉴스가 아주 많았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0.6% 상승을 지켜내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BGF 리테일 등 실적이 현재도 받쳐주고 또 앞으로도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빠졌는데요. BTS의 첫 솔로 주자로 나온 제이홉의 앨범 판매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에는 6% 정도도 하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솔로 주자이기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앨범은 실물 CD가 아닌 QR코드 방식의 디지털 앨범인 점, 그리고 리세라핌 뉴진스의 흥행으로 판매량 기대치가 높아진 이유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 보시죠. 현대미포조선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기존 대비 2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가 3.68% 오르면서 아직도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98,5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시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과 글로벌 방산기업 성장 기대감의 상승 랠리를 이어왔는데 특히 기관의 러브콜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장관이 오늘부터 6일까지 호주를 방문해서 방산협력을 논의한다는 뉴스, 또 누리호 사업 낙차의 기대감까지 모멘텀이 많았는데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점차 탄력이 둔화되며 밀렸습니다. 1.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또 다른 뉴스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이슈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삼성이 지난달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산 공정 100%를 자동화 기계로 가동을 하는 건데 기계와 로봇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봇주 가운데서도 생산 자동화 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 유일 시스템이 수혜 가능성의 대장주로 오늘은 좀 자리매김했는데요. 마지막에 상한가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루닛 보시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의류 업체입니다. 7월 21일에 갓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상장 이틀째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한 뒤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AI 바이오마커인 루닛스포크를 활용해서 국내 8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면역 표현령을 분류해서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오늘 루닛 16%의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장도 흔들리고 말았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비 오는 화요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까지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이에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 인버스가 하락을 멈추고 연이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연이틀 개인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타이거 200 중공업도 연일 올라와 있는데요. 조선주들이 하반기 마진 개선 기대감에 연일 두드러진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면서 50일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7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품도 6거래일째 오르면서 한 달 만에 3,000원대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쪽도 살펴볼까요? 바로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질 상품이 3% 넘게 밀렸습니다. 이 상품은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로 올 상반기 수익률 상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분위기가 급변했는데요. 국제유가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간밤 WTI 4.8% 내리면서 이 상품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덱스 철강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철광석과 원료탄 등 제철 원료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이 철강 제품의 가격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업계는 상반기 원료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에 적극 반영해 큰 이익을 거둔 것과는 정반대로 이 하반기에는 손실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이 상품을 구성하는 철강주들 쉬어가면서 이 상품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살펴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에코프롬이 들어와 있는데요. 2차 전지와 태양광, 그리고 우리 시장 유입이란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 체크해보시면요. 2분기 사상 최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110만 원을 내다보는 증권사도 등장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솔루션 살펴보시면요. 이 태양광 관련주죠. 지난 4거래일 동안 27%의 급등을 보이면서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아모레퍼시픽, OCI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살펴보시면 아직 바닥을 다지지 않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눈높이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태양광 대표주 안에서 하나솔루션은 방금 전 사들이고 있었지만 OCI는 좀 팔고 있는데요.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 관련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경기 침체의 그림자 속 섹터별로 하반기 엇갈리는 성장 행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섹터별 주도주를 통해 로봇, 태양광, 반도체 그리고 조선 섹터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영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차장 그리고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경기 침체 그림자의 2분기 선방한 이 반도체 IT 기업의 역성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 추정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성장성과 대응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시장 우려 대비 선방을 했는데 경기 침체 그림자의 하반기 이익 조정이 불가피한 분위기입니다. 연초보다 이익 전망치가 30% 넘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예, 이미 하반기 때 메모리 쪽이 안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우려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더 컸고요. 이게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주가가 너무 거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일부 반등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실적으로서 하반기 실적으로서 조정 가격 하락 부분을 반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이제 가격을 좀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수준이 거의 한 디램 랜드 전부 한 10% 포인트 이상씩 하락을 시켰는데. 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정은 다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조정은 있어야지 가격 하락의 바닥 수준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많이 좀 언급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돌파구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DDR5 D램 기반의 첫 CXL 메모리 샘플을 개발을 했는데 불황 속에서 이제 신제품으로 돌파구를 좀 찾는 모습이고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DDR5 대중화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DDR5의 시장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향후의 성장성 얼마나 바라보시나요? 네, 글쎄요. 일단은 최근
최근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CXL이라고 해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 고효율, 고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정의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가 재위축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품을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 제품으로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수요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각각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2023년에 이게 본격 양산될 예정에 있고요. 델과 인텔, AMD 이런 쪽들이 지금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들을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DDR5 출하량을 보게 되면은 올해 전체 D램에서 비중이 4.7%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 이상이 될 걸로 보여요. 거기다 25년도에는 40%를 전망하는데 일부 기관들을 보면은 25년도에 77%, 그리고 26년도에는 97%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생태계를 DDR5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업계에서는 DDR5 쪽으로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CXL을 처음에 보고 용어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어쨌든 고효율, 고저장 장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승부수로 기술을 발전을 해서 수요 위축을 돌파하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술의 부상도 좀 따라서 오는데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비중 그리고 이익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서버용 D램이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서버용 D램의 비중이 제품 전체 매출 비중에서 40%가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만큼 이런 쪽의 수요는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력 사용량 자체에서 민감한 데이터 센터 이런 쪽들의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서버용 D램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에서 본격적으로 대량 구매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산업들은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반해서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쪽들은 점점 더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D램 수요 성장률을 10% 후반대로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쪽들은 그거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PC용 D램보다도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7년도, 18년도 보게 되면은 슈퍼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끌었던 제품들이 바로 이런 쪽의 서버용 D램이었거든요. 이게 더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D램 내에서 서버용에 관해서는 괜찮은 실적들을 낼 것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서버용으로는 기대를 걸 수 있겠으나 주가를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5거래 연속 하락해서 이제 96,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지금이라도 현금화하는 게 맞을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적 하향 조정된 거 감안했을 때 PBR 한 배가 한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96,000원 정도 되니까 조금 그 미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1배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썩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9월 27일 날 뭐 새로운 인텔의 CPU 얘기 소개 얘기 나오니까 그쯤 되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조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한번 하향 조정했지만 아직 더 하향될 조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0.9배 정도에서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0.9배 자체가 기준이 조금 더 정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뭐 한 5, 6% 정도 더 빠지는데 그걸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조금 힘드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조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빠른 단계, 그리고 실적으로도 조금 추후에 하향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행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과 달러화 강세에도 외국인이 7월에는 매수 우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향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여부는 원화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수급으로 보는 전략 아이디어 톡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약세장 쪽에서 또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만 좀 매수를 했죠. 맞아요. 네, 이제 한미 금리 역전과 달러화 강세, 모르게 국내 금융시장에는 일부 불리하다라고 하는 환경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방향에 따라 환율 방향에 따라서 예전 같으면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는 추세다, 매수한다, 매도한다 조금 환율이 영향을 끼쳤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뭐 앞으로 얼마나 침체가 갈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들을 글로벌 환경들을 따지지 사실은 이제 지금 환율은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아서요. 다만 이제 환율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가면 또 환율이 바뀌고 뭐 이런 결과론적 입장에서 환율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환율 자체가 영향을 끼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추이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판단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매크로 우리가 뭐 침체가 지금 여부가 어느 정도나 좀 진행이 됐고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고 크게 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율은 이제는 과거를 좀 해석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뭐 달러화 강세가 좀 다소 주춤하는 듯했지만 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오늘 또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환시장 다시 한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외국인 행보는 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거다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 환율에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제 방향성을 예측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고요. 지금 1,300원대가 굉장히 강하게 돌파되면서 1,327원까지 갔었어요. 환율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벨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7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정말로 꾸역꾸역 수급 없이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이 주요한 업종들 위주로 들어왔어요. 전기전자라던가 화학 이런 쪽들에 유입이 되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올렸고요. 그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레버리지 같은 ETF들을 샀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했죠. 인버스 2배짜리 이런 것들을 사면서 손실을 또 입었던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1,300원이 오히려 저항대가 되고 있어요. 환율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한 1,28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미중 갈등은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었죠. 이미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이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자극을 주는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피크아웃 했나? 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가장 믿고 있는 게 우리는 침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고용 지표가 꺾이는 순간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월이 미리 시장에다가 FOMC 회의에서 약을 쳐놨죠. 우리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건데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 랠리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동하면서 환율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환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 종목들 보면은 이 대형주 중심이었거든요. 좀 낙폭과대 대형주였는데 외국인의 행보에서 그러면 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한 달간 순매수한 종목들 상위를 집계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단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했어요. 근데 반대로 기관들은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물량을 외국인과 7월에는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일단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관련된 ETF들, 코덱스 200이라던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매수를 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같은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힌 쪽이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매수를 단행을 했고요. 운송 장비도 굉장히 좀 특이한 섹터였어요. 이 미국에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가면서 현대차도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게 8월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오늘도 운송 장비를 매수를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될 게 대형주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는 종목은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움직이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마인드로 투자를 집행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밑으로는 KT, SK텔레콤 같은 통신주,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동시에 시장에서 계속 담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태양광 모듈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화솔루션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다른 조선사들보다 빠르게 재무제표의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MR 탱커선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또 샀고요. 거기다 GS건설, 각각의 섹터에서 대표하는 종목들을 전부 다 수익성 개선을 바라보고 샀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집중 매수 종목을 좀 유념해서 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 그리고 방향성이 긍정적인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콕톡은 조선주입니다. 상반기 대규모 수주 행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됐던 조선주들이 2분기 실적 적자로 이 턴어라운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주 실적의 바닥 논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수주 호황에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적 반영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그 2분기 적자 규모를 볼 때 바닥으로 인식이 가능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적자는 맞는 거 하반기에도 적자는 나올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조금 내용들을 뜯어보면 하반기 때 적자폭을 더 축소하거나 예를 들어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하면 하반기 내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닥이라는 게 적자는 지속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가장 그 적자가 컸는데 좋아지는 거냐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뭐 적자가 지속될 것 같냐는 면에서는 적자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조금 상반된 경향이 있더라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적자 규모가 늘었고 말씀 주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상반된 성적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러시아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죠. 예, 대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전부 이제 러시아 LNG 세빙시험 관련해서 비용들이 발생하고 이제 결제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2분기 때 좀 많이 반영됐고 사실은 하반기 때도 일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볼 텐데 우선은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그래도 하반기의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그동안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었던 후판 가격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본격화되는 시기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3분기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2분기에도 일회성으로 반영된 후판 가격의 인상 부분들 제외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BEP,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왔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후판 가격이 2020년 말만 하더라도 톤당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들어와서 10만 원, 40만 원 반기마다 인상을 했고요. 이번 연도에도 상반기에 10만 원 또 인상했어요. 그럼 60만 원이 120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선박 건조할 때 원가에서 차지하는 후판 비중이 무려 20%예요. 굉장히 부담되죠. 그게 2배로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인플레 쪽으로 투자한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금들이죠. 단기적으로 이 급등세를 먹고 나오겠다라고 한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라든가 식료품 이런 것들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도 같이 빠졌고요. 철광석 가격도 $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대제철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선사들은 많은 수주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원가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선박을 인도하면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시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려요, 조선은. 그래서 좋다 계속 얘기를 해도 주가는 막상 반영을 못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투자자분들이 지치셨을 텐데 지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금 수주된 것들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선주가 이제 수주가 연달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이다 얘기는 하는데 실적에는 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는 후판 가격이 인하를 하고 뭐 철강석 등이 인하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지고 갈까요? 네, 탑픽은 일단 현대중공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예쁘게 지지받았습니다. 이거 매물대 상단이다 보니까 한 11만 원대 초반에서는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이제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기대감 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적자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현대중공업도 한 2,500억 정도 적자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회성 비용, 후판 가격에 인상됐던 부분들 제외하면 거의 손익분기점이고요. 3분기부터는 거의 영업이익이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매수가를 한 12만 원대 정도부터 열어놓으시고 현재가까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만 원. 그 이후에 매물대 돌파 확인하면서 2차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박종훈 연구원님은 하반기 조선주의 뭐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을 유지하면 좋을지 최선호주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자체가 조선주들이 바닥을 찍었다고는 보고요. 그다음 하반기 때 보시면 그 환율 영향이 2분기에 좋았는데 그 계속할 것 같고요. 선가도 뭐 그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말씀하신 후판 가격 자체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좀 긍정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하반기 때도 여전히 그나마 다른 섹터들 중에서 조선주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저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도 좋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원래는 펀더멘탈상으로는 더 좋지만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 그 같은 그룹 내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좀 더 좋아 보여서 좀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꼽아주셨는데 뭐 둘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 덜 올라온 한국조선해양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오늘도 뭐 우리 시장을 이끌었죠.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도입 보도에 오늘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현대차, 뭐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강화에 향후 로봇 시장 성장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봇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지 기업별로 전략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30년 이 공장 도입이 정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습니다. 무인 공장의 도입 소식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이제 로봇이 한동안 이제 테마로 좀 자리 잡혀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로봇 전체주들이 다 올랐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주가별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가정용 로봇이 조금 메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뭐 가정용 가전 로봇 같은 것들이 좀 중심을 이뤘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거는 이제 공장에도 스마트 팩토리죠. 도입을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게 좀 의미가 좀 더 시장이 산업용 로봇이 정말로 커지는구나라는 걸 시장에 좀 더 던져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2차 전지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은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나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도 어차피 지금 당장 단기로 한 2, 3년, 4, 5년 봐도 미국 투자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성이 산업용 로봇이 좀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 이제 삼성도 하는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로봇 사업을 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용관 차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나요?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얼마나 성장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네, 글쎄요. 산업용은 반드시 클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미래에 이런 잘 될 산업들이 먼저 뛰어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드느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미래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요들을 맞춰서 이렇게 소비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어떤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뉴스나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서 꾸준하게 빅 트렌드로 가고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되는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누차 드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물류센터의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들 수 없는 1.4톤까지도 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접목이 돼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물건도 RFID, 인식칩, 태그시켜서 전부 다 찾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조금은 무서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삼성 쪽에서도 오늘 반도체 무인 공장 얘기가 또 나왔죠.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청정하고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 정밀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LG 쪽도 최근에 물류 로봇 시장으로 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서비스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에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서비스용 로봇도 큰 폭으로 올라오실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대기업들은 관심이 좀 지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류나 자동화 공장 등 산업용 로봇도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용 로봇도 이제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 공항 등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이 서비스용 로봇을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오늘 점심을 서비스용 로봇이 갖다 준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막국수를 가져다 주는. 네, 맞습니다. 맛이 틀린가요? 네, 좀 더 신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일의 맛이 나는. 이 로봇 산업의 확장성,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로봇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로봇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 모두가 로봇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고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날도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이제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실제 사례 보면 LG도 로봇 청소기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 로봇에서는요. 하지만 지분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인수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서빙 말씀하셨던 거기다 잔디 깎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부분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하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는 또 의료용 서비스 로봇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극대화될 수 있는 로봇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가리지 않고 저는 모든 우리의 실생활에 로봇이 들어오는 순간들도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등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부분에 빠르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산업으로 기업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미 급등한 좀 상황이라서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그려볼 때 어떤 기업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산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좀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이제 완성 제품을 로봇을 만드는 업체와 또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 이렇게 나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물론 이제 완성 로봇 업체들도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부품이 감속기라던가 이런 부품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더 납품이 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품 업체들에 좀 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제 삼성전자 얘기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좀 완제품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가는 가고 급등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부품들이 이제 서로 순환매를 하거든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그 부품들 좀 위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품 쪽에 그 로봇의 부품 쪽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납품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보자. 그리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업체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용관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삼성으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산업용 로봇이 강했지만 뭐 의료용 로봇도 있고 뭐 또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어떤 섹터를 조금 유명하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이게 로봇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산업용과 굳이 서비스용을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대 50 정도로 양분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산업용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각각의 가정에 들어가는 어떤 가정용 서비스 로봇과 산업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의 금액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두 개가 전부 다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떤 산업용 쪽에서 두각을 보이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관련된 종목들이요. 네. 그래서 현재 삼성이나 LG 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가 아무래도 국내의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삼성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포트를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이 한다고 하니까 더 탄력을 받긴 했어요, 주가가요. 하지만 먼저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저는 LG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보티즈 쪽에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뒤처지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둘 다 하고 있고요. 거기다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다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조금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는 사실상 로봇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진 않아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 밑단에 조금 더 삼성과 협력을 하거나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조금은 작은 기업들을 사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산업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감속기나 제어기 등 부품 업체 등 이제 좀 나눠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주신 것 같고요. 안 오른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봐서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콕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임박을 앞두고 태양광,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그 수혜 기업에 대한 토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금 하나솔루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4일 만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인 수혜 정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수혜는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 자체가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가열차게 태양광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수입 관세 이런 부분들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죠. 24개월 동안이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러우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 여러 가지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의 생산 단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동일하게 킬로와트씩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점점 더 빠르게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굳이 어떤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것들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힘만 가지고는 단가가 맞지 않고 하면 수익성 때문에라도 기업에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공감하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리파워 정책도 시행하고 있죠. 거기다 중국은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까지 이미 보면 누적으로 17기가와트 설치했는데 1년 계획을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더 가파른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태양광 1위 사업자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영광 차장님은 태양광 쪽에 더 빠른 네. 수혜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세제 혜택이 2050년으로 연장이 되면 풍력이 한 23.8%, 태양광이 12.8%로 풍력이 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종훈 연구원님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이 지금은 이제 먼저이고요. 그다음 풍력은 이제 점차 좀 더 시간도 필요하고 규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주가가 현안솔루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모듈 셀 업체들의 주가가 그 반영이 다 됐냐 보기에는 조금 더 여력은 있어 보여서요. 예, 그게 조금 더 반영이 되고 나서 이제 풍력으로 다시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태양광 설치가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투자 그리고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이 지금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감축법 내용과 좀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말씀하신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관련된 셀하고 모듈 위주의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지금 보시면 2차 전지도 오늘 이제 발표 났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다 풀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업체들은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가장 저희가 수혜인 것처럼 네. 지금 태양광도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어차피 폴리시리콘 쪽을 좀 많이 잡고 있지만 어쨌든 자국 내에서 하는 거고 예, 미국이 결코 그 기술도 이제 자국 내에서 쓰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수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좋은데 그중에 특히 이제 셀이나 모듈이 좋은 이유는 아까 OCI 말씀하셨는데 이제 OCI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상방이 맥혀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수혜를 받는 거는 셀이나 모듈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셨을 때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업체 셀 모듈 업체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미국과 중국의 좀 분쟁에 우리가 또 사이에서 좀 수혜를 보기도 하고 또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에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모듈 업체다 보니까 이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 급등을 했고 OCI는 폴리실리콘을 자체로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OCI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못 가고 있는데 네. 그 탄력이 약한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원재료 업체인 폴리실리콘 가격을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은 한다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이제 생산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워낙에 강한 태양광 수요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 레벨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고점 대비해서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폴리실리콘 자체를 생산하는 OCI에게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요. 오히려 모듈 쪽, 이런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모듈 쪽,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이런 쪽들은 상대적인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반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뭐 주가상으로 또 사업적인 뭐 실질적인 측면하고 또 주가는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좀 왔을 때 다시 에너지 얘기가 또 불거지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 쪽에서 흑자 전환이 이제 하반기 때 기대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예, 지금 뭐 조금씩 조정받을 때 모아가셔도 괜찮지만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정말 급격하게 시장에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뭐 하나가 지금 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혹시 하나의 종목만 좀 픽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연구원님부터. 저는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종목을 먼저 산다고 봅니다.
예, 지금 주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가 탄력성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좋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많이 갔으니까 지금은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보고 예, 또 올라오면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조금 조정받으면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차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장님은요? 저도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태양광 1위 사업자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급등했지만 일단은 하나솔루션을 추가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픽 잘 들었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로봇주까지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섹터별로 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차장 박종은 FS 리서치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